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이 시간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전파 무기, 레이저 무기, 화학 무기, 불산 위험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또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 많은 피해자분들이 유튜브 상으로 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조금씩은 다른 방법으로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있지만 그분들이 알리시는 말씀들도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해되는 제가 또 정보를 통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전파무기, 레이저무기, 화학무기 불산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체 실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자파로 인한 생체 유해성 연구에서 동물이나 인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직접 전자파를 노출시켜 그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희가 이렇게 피해 당하는 이러한 사실들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생체 실험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무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레이저를 맞았다, 레이저에 대한 공격이다, 뭐 피해자분들이 많이 호소를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이제 이해될 수 있는 이 정보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무기. 레이저로 빛을 중폭하여 사람을 살상하거나 목표를 파괴하는 무기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통신 및 탐지 무기를 말한다. 파괴 무기로 사용할 경우 레이저 광선이 가진 무음성, 초고속성, 탄알의 제조와 휴대가 필요 없는 등 무기의 일대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시험 제작한 레이저 총은 수십 미터의 거리에서 의복을 태우고 사람을 일시적인 장님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대륙간 탄도탄의 요격용 공중전에서의 공격무기, 수소폭탄의 기폭제로서의 이용 등을 위해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고출력 레이저 무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의 일종으로 1m 이하의 적외선 내지 가시광선 영역의 고출력 레이저 광선을 표적을 파괴하는 무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에너지 레이저 무기, 저에너지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목표 포착, 추적 거리 측정 등에 사용되는 광학 장비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상을 가하여 무력화시키도록 제작된 비살상 무기. 다섯 가지의 정도의 다색, 적, 황, 녹, 청 및 자외선 레이저가 주로 사용된다. 휴대가 가능한 경량의 소형 레이저로 휴대용 전원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총에도 장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른 피해자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알리시는 분들 중에 가해자들이
휴대폰 같은 거를 들고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길을 가거나 이래도 항상 전파를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것들이 이해가 되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저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에너지 빔 무기,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및 입자 빔 무기의 총칭으로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조준한 뒤 에너지가 높은 레이저 빛을 쏘아 보내는 방어용 무기로 속도가 빠른 것의 장점이다. 현재 충격 에너지를 이용한 파괴 무기로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국도 레이저 무기가 만들고 있다고 지금 현재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무기가 없다, 뭐 핵무기만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만 신경 써서 보시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성 에너지 무기라고도 한다. 이러한 무기에는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와 입자 빔 무기가 있다.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 고도의 기술을 통해 빛 에너지를 집속 강화시켜 빔으로 만들어 목표물에 발사하는 무기를 말한다. 고에너지 레이저는 적의 단거리 미사일 여러 기를 추적하여 레이저 빔을 발사해 파괴하는 무기이다. 러시아제 카투사 등과 같은 단거리 로켓이나 크루즈 미사일 등은 뒤늦게 감시되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렵지만 이 무기는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우선 레이더가 날아오는 미사일을 감지 컴퓨터를 이용해 그 진행 방향과 속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곧바로 고에너지 레이저는 미사일의 레이저 빔을 발사한다. 탄두의 내관에 가해진 레이저의 엄청난 열로 인해 미사일은 결국 폭발한다. 되게 무서운 무기예요, 레이저가. 알고 보면은. 강선 무기의 최대 특징은 광속으로 반송되기 때문에 조준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경과 시간에 의한 오차가 따르지 않는다. 원래는 인공위성 탄도미사일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용으로 개발되었다. 인공위성의 레이저 무기를 적재하여 적의 군사 이성을 겨냥 발사하여 파괴시키는 공격 위성의 경우에는 유효 사정거리가 2000에서 3000km이다. 레이저 분자 원자의 고유 진동수에 상응하는 단일 파장 강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의 빔을 꺼내어 통신 탐지, 측정, 유도, 공작 절단, 의료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고출력 빔이 개발되어 충격 에너지에 의해 파괴 무기로서 이용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1978년 미국은 플로오린 화수소 화학 레이저를 화학 무기 뭐 그런 것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화학 레이저도 있다는 거예요. 화학 무기. 화학 레이저를 사용해서 고속의 대전차 미사일 파괴 실험에 성공하였고 소련에서는 대우주용으로 실용 무기의 원형이 발주되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실시된 요격 시험에서 고에너지 레이저는 단 한 번도 목표물을 놓치지 않았고 연속적으로 여러 목표물도 잡아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대공방어 무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입자빔 무기, 전자양성자의 대전입자 또는 중성 입자를 가속기를 통해서 한 방향으로 방출하여 빔의 충격 효과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으로 입자가 지닌 힘과 열로서 목표물을 파괴시킨다. 빔의 속도는 광속의 99%에 이른다. 대기 중에 속도는 고출력, 펄스에 의해 대기 밀도를 1에서 10에서 1에 1,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1에서 100,
그러니까 10에서 100로 만들어 대기를 뚫고 가기 위한 터널을 만들면서 나아간다. 이를 위해서 펄스의 반복이 효과적인 단위 펄스는 수백 미터 넓은 간격의 펄스는 4에서 5km 연속적 펄스는 10km에 이르는 유효거리가 예상된다. 길의 어뢰 같은 수중 무기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광선 무기, 군사 무기, 군사 기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이저는 죽음의 강선인가? 레이저는 죽음의 강선인가? 1960년 5월 세계 최초로 레이저 발진 장치를 발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C. 도어 메이먼이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레이저가 발표되자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치명적인 무기라고 생각했다. 이는 레이저가 되기도 전에 소설과 만화,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서 강선 무기로 묘사된 탓이 컸다. 레이저는 죽음의 강선인가? 1960년 세계 최초 레이저 발진 장치를 발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었다. 레이저가 발표되자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치명적인 무기로 생각했다. 이는 레이저가 개발되기도 전에 소설가 또 이제 이 반복 제가 또 이렇게 읽게 됩니다. 대중매체에서 강선 무기로 묘사된 탓이 컸다. 훗날 레이저가 수많은 분야의 인간의 이기로 사용될 줄은 메이먼 자신도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다. 그는 레이저가 통신, 절단, 용접 같은 산업 분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죽음의 강선 레이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인슈타인 유도 방출의 타운의 메이저로 레이저의 실마리 1917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879년 1955년이 제안한 유도 방출.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이거는 그러니까 레이저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여기 했었네요. 그는 닐스 보어의 자발 방출과 다른 유도 방출을 제안했고 1885년에 1962년 이래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훗날 이것이 레이저의 중요한 기초 원리가 되었다. 아인슈타인 유도 방출의 타운 레이저로 이건 이제 똑같은 저거예요. 유도 방출이란 여기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유도 방출이 내부에 들어온 빛 광자의 부추김에 의해 높은 에너지의 원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면서 빛 광자를 만드는 현상이다. 이 과정에 의한 한 개의 광자가 이장과 파장, 방향이 동일한 두 개의 강자로 방출된다는 것이 유도 방출의 핵심이다. 이를 토대로 레이저라는 개념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미국의 물리학자 찰스 타운스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39년 벨 연구소에 기존의 것보다 더 강한 레이더를 연구하는 주문을 받았다. 그는 임무를 해결하기 위한 진공관을 이용해 마이크로파에 대해 연구했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은 전파로서 다른 원자를 들뜨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레이더는 특정 파장의 무선 신호를 퍼뜨리고 이들 신호가 다른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면서 이를 파악해 그를 물체의 위치를 식별하는 장치이다. 당연히 신호의 파장이 짧을수록 수신된 정보는 더 정확했다. 타운스는 마이크로파의 파장을 더 짧게 하는 더 강력한 레이더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원하는 정도의 마이크로파를 만들 수 없었다. 뭐 이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닐스 보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좌쪽에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레이저 전신 메이저를 개발한 찰스 타운스. 출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운스는 전쟁이 끝나고 콜롬비아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과거의 방식이 전자관을 이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분자 자체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레이더 시스템을 연구할 때 다뤘던 암모니아 분자에 주목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이렇게 집안에 무슨 가스가 유입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암모니아 그 냄새를 많이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연두빛을 띠어요. 이게 뭐 계속 이 암모니아 냄새를 집안에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약품을 충분히 집안에 뿌릴 수 있다는 이게 증거하는 말들입니다. 암모니아는 마이크로파를 잘 흡수하고 파장에 따라 강력한 상호작용을 하는 물질이었다. 그러니까 암모니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전파 무기의 공격을 받고 그러니까 다 그런 말들이 다 똑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타운스는 암모니아 특성을 이용해 1954년 마이크로파를 발진하고 증폭 기능이 뛰어난 장치인 메이저 유도 방출에 의한 마이크로파 증폭이란 뜻이 발명했다. 이는 레이저의 전신으로 빛 대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것만이 달랐다. 같은 시기에 구소련 레베르프 물리학 연구소에 근무하던 니콜라이 바소포와 알렉산드라 프로호로포도 이런 사람들도 암모니아 메이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1916년에서 2002년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타운주의 메이먼의 레이저. 타운주 메이저를 개발하는 마이크로파뿐 아니라 다른 파, 예를 들어 빛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처남이자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동 연구를 수상했던 벨 연구소의 물리학자 아서 숄로에게 도움을 그러니까 1921년에서 1999년에게 그러니까 9년까지 이 물리학자 아서 숄로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숄로와 함께 연구를 진행한 타우즈는 레이저 발진 장치의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무기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핵무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레이저 무기는 최첨단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정보를 찾아보면 되게 많습니다. 한국도 레이저 무기를 지금 엄청 개발했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레이저 발진 장치 발명자라는 타이틀은 간발의 차이로 휴즈 공항사에서 근무하던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 1927년에 돌아갔다. 메이먼이 1960년에 발명한 레이저 발진 장치는 합성 보성 루비를 이용한 고체 레이저로 태양 표면에 방출되는 빛보다 4배 강한 붉은색 빛이었다. 이제 이렇게 레이저는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을 배출했다. 상까지 오가면서 그죠? 최초의 수상자는 메이저로 개발한 찰스 타운스, 구소련 니콜라이 바소프, 알렉산더 프로 1964년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을 했대요. 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홀로그래피 발명한 영국 런던의 데니 가보로 1900년에서 1979년은 197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벨 연구소의 아노 펜지어스 1933년에 롤버트 윌슨 1936년은 메이저 증폭기로 빅뱅이 일어났을 때 생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해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타운스와 함께 레이저를 개발한 아서 숄로는 니콜라스 블룸 베르헨 1920년과 함께 레이저 분광학 발전에 대한 업적으로 198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1997년에는 스티븐 추, 클로드 코엔, 타도지 윌리엄 필립스가 1948년 레이저를 이용한 원자의 냉각 및 포획 연구로 노벨
학상을 받았다. 아버트 크롬의 1928년와 조레스 엘버로프 1930년은 실온에 작동 가능한 반도체 레이저를 연구해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레이저라는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레이저 원리를 밝혀라. 세 번째, 레이저란 이제 이렇게 영어로 나왔습니다. 머리 글자로 딴 것으로 유도 방출에 의한 광 증폭을 의미한 레이저 발진 장치는 가늘고 긴 공진기 양쪽에 거울을 달고 있는 형태이다. 그 사이에 레이저 매질을 채워 놓는다. 매질로는 고체, 액체, 기체, 반도체, 자유전자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30가지가 넘는 매질이 존재한다. 외부 에너지를 레이저 매질에 넣어주면 매질에서 빛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빛이 거울과 부분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에서 유도 방출을 일으켜 증폭되어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된다. 이 광선은 파장과 위상, 진행 방향이 원래 빛과 같다. 레이저의 삼위일체, 단색성, 간섭성, 지향성, 레이저 광선이 중요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접하는 태양광선이나 전등빛과 다른 및 가지의 물리적 특성 때문이다. 레이저 광선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단색성, 즉 단일 파장 빛을 내보낸다는 것이다. 태양광선은 프리즘에 통과시키면서 무지개색 스펙트럼이 생긴다. 레이저 광선은 그 무지개색 중 단 하나의 색깔 및 단색광을 내보낸다. 레이저의 삼위일체, 단색성, 간섭성, 지향성. 아까 앞에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한 물체에만 반응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 대표적인 레이저 장치 의료용 레이저다.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화학물질을 투여한 후 특정 파장에 레이저 광선만 쪼이면 그 화학물질이 붙어 있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의료용으로도 많이 레이저라는 것이 알려져 있잖아요. 의료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무기로도 사용을 하지만 레이저 광선의 또 다른 특성은 간섭성이 아주 큰 빛이라는 사실이다. 보통 간섭성은 군인들의 행진에 비유된다. 군인들은 행과 열을 맞춰 행군할 때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 애써 주의하며 걷게 된다. 한 병사가 발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주위의 병사들은 대열을 빨리 맞추라며 간섭하게 된다. 즉 강한 간섭으로 대열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빛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레이저 광선은 이웃한 원자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전체 원자가 일사불란하다. 간접성이 크다는 뜻. 반면 전등 및 원자가 제각각 독자적으로 빛을 내는 간섭성이 적은 빛이다. 레이저의 빛은 간섭성을 이용한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영상을 만들 수 있고 3차원 측정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이 레이저는 무기도 만들 수 있고 의료 치료용으로 살 수 있고 많은 이러한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된다는 홀로그램에도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레이저를 이용한 차세대 컴퓨터 알고리즘 개발도 가능하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현재 사용하는 전자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광 컴퓨터를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레이저에서 나오는 빛은 지향성이다. 혹은 직진성이 좋다. 이 때문에 레이저 광선은 퍼지지 않고 가느다란 빛으로도 평행하게 대단히 멀리 나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증거 영상 올린 것 중에서도 저희 집 옥상이나 저희 집 현관 쪽에 직진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쏘는 게 있어요. 적외선 레이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이해되는 말이죠. 직진성이 적은 전등 빛은 쉽게 퍼지기 때문에 전구에서 멀어지면 빛의 색이 급격히 줄어든다. 반면 레이저 광선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빛의 세기가 거의 줄어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거리, 위치 등 측정하는 장비에서 활용도가 높다. 레이저 거리가 측정기가 그 예이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달렸다. 우주인들은 달의 고유 바다의 100% 반사율을 갖추는 특수한 레이더 반사경, 항상 들어오는 방향으로 대반사시키는 거울을 설치했다. 지구의 달에 설치된 반사경의 레이저 광선을 쏴 수시로 달까지 거리를 재고 있는데 그 오차는 2cm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레이저 발진 장치 구조 발진 장치는 가늘고 긴 공진기 양쪽 거울을 달고 있는 형태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에너지 매질에 넣어주면 매질에서 빛이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빛이 거울로 구성된 공진기 안을 유도 방출을 일으켜 증폭돼 강력한 레이저 광선이 된다. 미래 발전의 가늠자가 될 레이저. 현재 레이저 바코드, CD 플레이어, 레이저 프린터, 강통신, 의료용 레이저, 레이저 가공기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최근에 명화와의 얼룩을 지우는데 사용된다거나 과일의 이름과 고유 번호, 원산지 등 새기는 데 활용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번개를 레이저 광선을 유도하거나 레이저 광선을 음파로 전환해 해저 통신과 수중 측량에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광대를 쓰는 광 컴퓨터를 만드는 광원으로 이용하고 우주에서 모은 태양 에너지를 광선 에너지 형태로 끌어오겠다는 과학자도 있다. 이처럼 셀 수 없는 분야에서 인류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에 대해서 레이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과거의 발전 정도 가늠하는 기준의 전자였다면 미래에는 레이저가 그 기준을 차지할 것이며 레이저의 기술에 힘입어 다른 분야의 과학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정보를 보면 많은 지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보가 있고 저희가 이런 공격을 받는다, 이런 피해를 받는다는 거는 이런 정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영상이 길어질까봐 이것도 제가 조금 연결해서 이렇게 정보를 또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지향성 음파 송신 스피커를 이용한 경계감지 음파 공격 장치. 이것도 이제 정보를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본 발명 소리의 직진성이 강한 지향성 스피커를 이용한 경계감시 및 음파 공격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내부에 음파 송신 스피커가 설치되고 외부에는 상기 음파 방향과 동일하게 전방으로 설치되는 레이저 포인터, 라이트 카메라 또는 적외선 카메라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설치되는 본체, 상기 본체를 상하 및 좌우로 회전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차량 또는 선박에 장착하도록 형성된 회전 받침대를 포함하여 구성됨에 따라 진압, 경계, 감시 또는 공격 상황에서 대상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업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고 대상자의 정확한 지시, 야간 식별, 주간 및 야간의 실시간 기록이 가능하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진성, 강한 지향성 음파 송신기 스피커를 이용한 경계 감시 및 음파 공격 장치를 제공하게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차량에서도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향성 음파 송신기 스피커.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이런 소리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용해서 가해자들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또 여기에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불산 그 화학 피해자가 화학 무기 그것도 제가 이해될 수 있는 그 불산의 위험성 그거를 또 이제 다른 피해자분들이 또 이렇게 알리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도 다 맞다는 것을 제가 불산 정보를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정보가 많은데 영상이 길어지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무기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불산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피해자 유튜브에 올리시는 그 항무기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알리시는 분이 얘기하신 그 이해되시는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를 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작년 여름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상대로 반도체용 고순도 불산 프로올인화 수소, 불화수소의 수출을 규제해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반도체 공정에 반도체도 연결이 되는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었는데 일본이 이를 모기 삼아 한국을 때렸지만 생각만큼 한국이 타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수입 다변화 국가를 촉진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실패한 규제가 되었습니다. 불산 시약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불산은 그토록 불산이 위험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불산은 불화소수를 물에 녹인 약산 중 하나이며 불소의 높은 전기 음성도로 인해 강한 수소 결합을 형성하는 물질입니다. 이로 인해 물에 잘 용해되며 물에 되게 용해 잘 된대요. 다른 할로겐화 소수에 비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실리콘이나 유리를 녹일 수 있어 여러 분야에 널리 사용되지만 자극적인 냄새가 나며 반응성과 독성이 매우 큽니다. 강산으로 불린 염산, 질산, 황산보다 산성도는 낮지만 훨씬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저도 종종 실리콘의 반응성이 낮은 합금을 녹일 때 종종 사용했었는데 이게 불산의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들었던 터라 온갖 종류의 안전모구를 착용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그토록 불산이 위험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산이 약산임에도 불구하고 강산보다 더 위험한 이유. 약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화학적으로 HF가 덜 해리된다는 뜻일 뿐 위험 효과가 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불산은 산성이라서 위험하기보다는 불소의 높은 반응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선 불산에 노출되면 불소의 체내 칼슘이 결합해 신경 기능이 손상되며 불소는 빠르게 체내의 뼈로 흡수되어 골밀도로 낮춰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위험물질로 알려진 황산과 비교한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산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불산에 의한 데미지는 즉각 관찰되지 않아서 위험합니다. 만약 진한 황산에 노출되었다고 하면 황산의 화학 반응에 의해 노출 직후 강한 화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산이 이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진한 황산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에 의한 하얀 물집이 잡힌 후 탄화되고 명백한 통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증의 환자를 최대한 빠르게 치료하게끔 만듭니다. 만약 진한 질산이 노출되었다고 해도 빠르게 물로 씻어낸다면 물집이 생기지 않으며 비교적 치료가 간단하고 큰 후유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올리시는 분이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시잖아요. 그 이유도 이런 게 이제 묻어나면 빨리빨리 내야지만 그런 거를 날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산의 경우 30% 이상 고농도 불산에 노출되는 경우에만 통증이 있고 낮은 농도 2%의 불산은 노출되면 피부의 반응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이 빠르게 신체 조직내에 침투하여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렇게 노출해도 이렇게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노출이 되면 황산과는 달리 미량에 노출된다 해도 반드시 피부 내로 침투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는 거네요. 더구나 황산은 점도가 높아 물과 구분되기 쉽지만 불산의 경우 물과 비슷하여 단순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또 어렵습니다. 불산은 물과 비슷하대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둘째, 불산에 노출되게 되면 신체가
신체 여러 기관이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산에 노출되면 빠르게 피부의 아래를 스며들고 혈액에 섞여 전신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특히 뼈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불산과 칼슘이 만나 칼슘 이온을 불용성 불화칼슘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혈중 칼슘 농도가 급격히 저하하여 부정맥과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도 되게 위험하고 부정맥으로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위험한 거네요. 사실 불산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차라리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것이 축복일 정도입니다. 만약 불산이 체내로 들어와 손이나 발에 하얗게 변하게 된다면 절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조직 내에 많은 양의 불소 이온이 있다는 뜻인데 불소 이온은 체내 칼슘과 같은 금속 이온과 완전히 결합되지 않습니다. 세포가 사멸하는 과정에서 불소 이온이 계속 방출되며 다른 조직이 계속 불소 이온에 의해 공격당합니다. 노출량이 적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물집은 적지만 이런 불소 이온에 의해 손이나 발의 뼈에서 점점 예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온몸의 뼈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여 오랫동안 환자를 괴롭힙니다. 이와 달리 황산이나 질산, 염산으로 인한 화상은 불산처럼 전신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노출 부위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셋째, 치료 방법이 제한적이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 후유증이 남습니다. 만약 불산에 노출되었다면, 그러니까 이건 치료 뭐 이렇게 하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를 해도 만약 불산에 노출되면 칼륨 글루코네이트, 상품명 갈코네이트라는 연고 뭐 이런 게 있대요. 연고가 치료하는 게 이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국부적 효과가 응급치료제로 불산에 노출된 환부를 다량의 물로 깨끗이 씻은 후 넓게 연고를 바르면 됩니다. 이런 연고가 있다니까 이제 이런 치료제가 있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 과정에 많은 불확칼슘이 형성되어 신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대요. 많은 양의 불확칼슘이 형성된 경우 전신에 결석이 생겨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며 스스로 모두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토록 무섭네요, 불산이. 이토록 불산은 위험한 물질이며 노출 시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후유증으로 인해 극도로 주의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2012년, 구미한 2013년 화성에서 불산 노출 사고로 발생한 각각 5명과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했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산 이 위험성에서 찾아보시면 또 정보가 있으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 이렇게 길어져서 말은 길게 못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 화학 무기 이런 무기들은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정보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피해자분들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 화학 무기 피해자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시는 그 분들 중에서도 조금씩은 피해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피해들은 모두 이러한 정말 정보가 이렇게 뚜렷하게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피해는 정말 사실들이고 진실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심각한 정말 시대에 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고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그냥 저희는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로 이런 전파무기, 레이저무기, 화학무기, 불산 이런 것들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정말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실제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